네, 안녕하세요. 조코피TV의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시즌 부상 악재 속에 오히려 기회를 받을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장기 결장할 선수들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부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떠한 선수들에게는 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선수가 다음 시즌 기회를 받게 될지 5명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인디애나 페이서스 이야기입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이제 파이널 당시에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2025-26 시즌에도 할리버튼이 뛰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릭 칼라일 감독은 다음 시즌 주전 라인업에 앤드류 네마드와 이 베네딕트 메서린이 먼저 출전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일단 메서린은 지난 시즌 평균 30분가량을 뛰면서 16득점, 5개의 리바운드, 2개가 조금 안 되는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점 슛이 35%가 안 되면서 외곽 슛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 선수는 시즌 내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에런 니스미스가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베네딕트 메서리는 벤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기력 자체가 오르락내리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플레이오프와 파이널 당시에는 정말 맹활약을 펼쳤었고 파이널 2경기에서는 20득점을 넘기는 등 조커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네, 릭 칼라일 감독은 베네딕트 메서린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재능 있는 득점원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더 훌륭한 패서로 성장하고 코트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더 잘 내릴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밝혔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주로 스몰 포워드로 뛰었었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슈팅 가드로서 파스칼 시아캄과 득점에서 원투펀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칼라일 감독은 최근에 메서린에게 전화를 통해서 너가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테니 너가 그 자리를 쟁취해야 된다라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다음 시즌 역할에 대해서는 코너로 달리고 수비 범위를 넓히는 이제 스페이싱과 함께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 요구사항에 너가 부응을 해야 된다라면서 릭 칼라일 감독이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난 플레이오프와 파이널을 보게 된다면은 메서린이 무언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공을 질질 끌거나 무리한 플레이를 통해서 턴오버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간결히 농구했을 때에는 메서린의 폭발적인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리는 데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동안에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메서린의 핸드오프 플레이가 아주 완벽했었고 수비를 읽은 이후에 미드레인지로 파고드는 이 결정력도 아주 훌륭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살리기 위해서 릭 칼라일 감독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다음 시즌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메서린은 워낙 공을 갖고 있을 때 공격력이 훌륭한 선수거든요. 대신에 인디애나는 5명의 선수가 고르게 공을 가져가고 스페이싱과 함께 이타적인 팀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메서린이 자신의 욕심을 어느 정도 내버려 두고 공격에 나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라일 감독도 메서린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칼라일 감독은 메서린의 볼 움직임과 의사 결정 능력은 아직 발전이 필요하다. 이제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의 그 운동 능력을 팀 농구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또 수비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메서린이 마음 먹으면은 1대1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지만 팀 수비 상황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러한 수비까지 개선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할리버튼이 돌아오는 시즌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 달려나갈 그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제이슨 테이텀도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앰퍼니 사이먼스가 채우게 될 텐데요. 테이텀이 4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앰퍼니 사이먼스가 그 자리를 채운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테이텀의 공격력을 채워줄 수 있는 사이먼스의 합류는 보스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스턴은 다음 시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포르징기스와 함께 주루 할러데이가 팀을 떠났고 제이슨 테이텀도 시즌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런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
페이튼 프리차드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앰퍼니 사이먼스가 합류했기 때문에 사이먼스의 공격력이 보스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보스턴은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일단 조 마줄라 감독 체제에서 보스턴은 최근에 굉장히 느린 템포에서 하프코트 오펜스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던 팀이거든요. 워낙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디시전 메이킹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5대5 상황에서 볼의 흐름과 3점슛 농구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농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페이스가 리그 29위였고 트랜지션 빈도도 리그 32, 리그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달리는 농구에는 최적화된 팀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브래드 스티븐스 사장이 최근에 ESPN을 통해서 보스턴이 다음 시즌 변화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그동안 했던 이 하프코트 오펜스가 아니라 달리는 농구를 어느 정도 펼칠 것이다. 여기서 젊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앰퍼니 사이먼스는 딱 여기에 어울리는 선수거든요. 과거에 덩크 콘테스트 우승을 할 정도로 정말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맥스 버티컬, 그러니까 최대 점프가 41.5인치, 105cm 정도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포틀랜드 시절에도 이 달리는 농구 상황에서 앰퍼니 사이먼스의 공격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보스턴의 세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이먼스도 효율적인 농구를 펼칠 거란 말이죠. 자, 사이먼스도 샷 크리에이팅이 되는 선수입니다.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좋은 편이고 지난 시즌에도 어시스트가 아닌 득점 비율이 62%나 될 정도로 득점 창출 능력 자체는 매우 훌륭했거든요. 대신에 야투 효율성 자체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머지 플레이메이커가 있다면은 사이먼스도 굉장히 간결하게 농구를 할 수 있거든요. 데릭 화이트와 제일런 브라운이 여기서 사이먼스를 도와주게 된다면은 사이먼스도 충분히 15득점, 20득점을 올리면서 높은 야투 효율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수비에서의 약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사이먼스는 커리어 내내 좋은 수비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수비 지표만큼은 리그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이먼스의 수비 역량이 매우 떨어졌거든요. 사이먼스의 수비 약점을 가릴 수 있을 만한 조 마줄라 감독의 수비 전술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사이먼스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공격력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이야기입니다. 자, 디존테 머레이도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머레이는 다음 시즌에 복귀할 가능성이 일단은 있거든요. 머레이가 지난 1월에 아킬레스건 파열을 당했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까지 조던 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올리언스는 CJ 맥컬럼을 떠나보내고 조던 풀을 영입하게 되면서 볼 핸들링을 통해서 득점을 올리고 픽앤롤을 통해 동료를 살려줄 수 있는 가드를 영입하게 되었거든요. 풀은 이제 골든스테이트 시절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력으로 각광받았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평균 20득점을 넘겼고요. 3점 슛도 38%가량 될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워싱턴에서는 조던 풀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볼 핸들러라든지 득점원이 없기 때문에 조던 풀 스스로 득점을 창출해내는 어떻게 보면은 죽은 볼 처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는 것은 조던 풀의 득점력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어느 정도 배치가 된다면은 충분히 득점 볼륨과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조던 풀은 지난 시즌 픽앤롤 볼 핸들러로 나섰을 때 공격의 효율성이 상위권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픽앤롤 볼 핸들러로서 공을 몰고 가다가 자이언 윌리엄슨과 2대 게임 호흡을 맞출 수도 있겠고요. 혹은 윌리엄슨과 역할을 바꿔서 인버티드 픽앤롤이라고 하죠. 윌리엄슨이 공을 잡고 조던 풀이 스크리너로 나선 다음에 스크린 이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픽앤팝을 통해서 스페이싱과 함께 외곽을 노려보는 여러 가지 2대2 게임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뉴올리언스는 빠른 템포의 농구를 추구하는 팀인데 조던 풀의 템포 푸시는 골든스테이트 시절부터 괜찮은 편이었죠. 여기에 옆에서 달려나가는 허브 존스, 트레이 머피 같은 선수들이 있다면 충분히 풀을 통해서 득점 창출 혹은 어시스트를 통한 속공 마무리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존테 머레이가 돌아오더라도 머레이의 몸 상태를 본다면은 남은 시즌 동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기는 힘들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던 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 이야기입니다. 자, 카이리 어빙이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1월 달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쿠퍼 플래그가 카이리 어빙의 빈틈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디안젤로 러셀을 영입했는데 갑자기 쿠퍼 플래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제이슨 키드 감독은 제한적으로 쿠퍼 플래그를 포인트 가드로 내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댈러스의 핸들러를 본다면은 디안젤로 러셀과 함께 단테 엑섬 그리고 제이든 하디 정도로 볼핸들러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쿠퍼 플래그를 활용하면서 핸들링을 시킨다고 하는데, 과거에 제이슨 키드 감독은 미러키 벅스 지휘봉을 잡았을 때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볼핸들러로 내세우면서 아데토쿤보의 성장을 이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쿠퍼 플래그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일단 쿠퍼 플래그는 잘 알고 있는 대로 2025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출신이고요. 빅 윙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잠재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워낙 이 수비가 뛰어나고 운동 능력과 함께 신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거의 즉시 전력감으로 댈러스에 잘 녹아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풀코트 오펜스에서 공을 몰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돌파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뛰어난 신체 조건, 운동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공격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이슨 키드 감독은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서 쿠퍼 플래그의 볼핸들링 부분을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현지에서도 제이슨 키드 감독이 쿠퍼 플래그를 포인트 가드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CBS 스포츠는 키드 감독이 플래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보도했고, 이것이 선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플래그가 사실 경기 내내 포인트 가드로 나설 가능성은 적겠죠. 제한적으로나마 핸들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플레이 메이킹에 나설 텐데, 이렇게 해준다면은 시야와 함께 플레이 메이킹, 패싱 게임 여러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키드 감독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이번 썸머리그 때 쿠퍼 플래그가 제한적으로나마 포인트 가드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현지에서는 플래그가 지속적으로 공을 가져왔고 상대 수비수들의 압박을 잘 이겨내면서 픽앤롤을 운영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플래그가 다음 시즌 정규리그에 들어갔을 때 NBA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자, 다리우스 갈랜드가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11월 초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10월 중순부터 NBA가 개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결장하진 않겠지만, 다리우스 갈랜드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부터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을 호소하기도 했었거든요. 다리우스 갈랜드가 11월 초에 건강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론조볼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지난 시즌까지 벤치 포인트 가드로 있었던 타이 제롬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지금 벤치에서 론조볼과 함께 크레이크 포터 주니어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론조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자, 론조볼은 지난 시즌 시카고 불스에 있었는데 제한적으로 경기에 나서면서 플레이 메이킹에 힘을 쏟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클리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시카고와 클리브랜드가 추구하는 농구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서 론조볼이 충분히 이 클리브랜드 농구에 잘 녹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카고는 지난 시즌 돌파 시도가 리그 4위인 만큼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페인트존 안쪽으로 들어가는 농구, 여기서 나오는 공을 통해서 캐치앤슛을 마무리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팀이었거든요. 클리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6위로 많은 팀이었고요. 시카고는 실점 이후 페이스가 리그 5위나 될 만큼 굉장히 빠른 팀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대가 야투를 놓쳤을 때 템포 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실점을 하더라도 얼마나 빠른 템포의 공격 코트로 넘어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거든요. 시카고가 이 부분에서 빠른 템포를 보여줬는데, 클리브랜드는 시카고보다 더 빨랐습니다. 지난 시즌 실점 이후 페이스가 리그 3위나 될 정도로 굉장히 빨랐죠. 여기에 시카고는 코너 3점슛 시도도 리그 6위였는데 클리브랜드는 코너 시도가 7위일 만큼 거의 시카고와 클리브랜드가 추구하는 농구는 비슷했거든요. 페이스 앤 스페이스를 통해서 공격적인 농구를 펼치는 부분이었는데, 론조볼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적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플레이메이킹이 좋고 하프코트 오펜스보다는 얼리 오펜스 상황에서 론조볼의 역량이 더 드러나는 것은 커리어 내내 우리가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론조볼이 제한적으로 20분 정도만 잘 뛰어준다면은 클리브랜드 공격 전개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다리우스 갈랜드는 정규 시즌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에 결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론조볼이 다리우스 갈랜드의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를 계속 해준다면은 이제 클리브랜드의 다음 시즌 경기력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상이라는 악재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팀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회를 어떠한 선수가 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코피TV의 이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